제22화 교주의 정체. 청동화로. 교주는 원래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가 교주가 된 것은 순전히 그 문제의 청동화로 때문이었다. 그는 직업이 두 개였다. 하나는 해부병리학 테크니션이고 또 하나는 고미술품 중간상이었다. 인간의 장기를 절제하고 적출해서 그 안에 문제가 되는 장기의 조직을 살펴보는 등의 일을 해부병리학실에서 담당했다. 예를 들어 암절개 수술에서 떼어낸 종양덩어리를 마이너스 160도 초저온으로 얼린 다음 얇게 커팅해서 바로 염색해 조직세포를 관찰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교주는 젊은 시절 질리도록 수술실을 드나들며 인간 장기의 위치와 근막, 혈관과 신경에 대해 통달하게 됐다. 그렇다 보니 장기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교주는 평생 이렇게 사람들 내장이나 만지면서 살기는 싫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고미술품 중개업이었다. 원래 교주의 삼촌이 하던 일이었는데 자식이 없던 삼촌이 병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조카인 교주가 물려받게 된 것이다. 교주의 고객은 주로 새로 생기는 절이나 성당, 테마 카페였는데 고급 중국집 정문 옆에 세워진 중국 병마용갱의 토용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마트에 있던 그 거대한 화로는 원래 새로 생기는 중국식 훠궈집에서 주문한 것이었다. 춘킹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 훠궈집은 120년 동안 육수를 바꾸지 않고 끓인다고 해서 유명한 집이었다. 그래서 주인은 가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형물을 가게의 정원에 설치하고 싶었다. 교주가 이 청동화로를 떠안게 된 것은 너비 50cm를 5m로 잘못 주문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가게 주인은 훠궈 냄비를 걸었던 120년 전 진짜 화로인 것처럼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거인용 화로가 배달된 것이다. 5m가 넘는 청동화로는 트럭에 실린 채로 마트 건물 뒤에 방치된 채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소위 간지가 나기 시작했다. 마트 건물 관리 담당자였던 교주의 친구는 사람들이 마트를 약탈하러 오자 기중기를 이용해 청동화로를 마트 입구에 막아버렸다. 교주 역시 마트를 약탈하러 갔다가 자신 소유의 청동화로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교주는 친구의 부탁으로 마트 주변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신을 모아 화로에서 태우기 시작했다. 마트 매니저와 교주는 시신들을 태우며 마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청동화로는 그 거대함이 가져다주는 종교적인 힘이 막강했다. 사람들은 그 화로가 마치 바이러스로 멸망한 세상을 위해 게임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템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 거대함과 기괴함, 그리고 그 속에서 시신이 타고 있다는 사실성이 마트 곳곳에 달린 스피커에서 나오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곡과 만나 엄청난 정서적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바이러스로 절멸된 세상에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국가 시스템의 배신에 치를 떨던 사람들은 그 연기와 멜로디를 따라 마트로 모여들었고 그 거대한 청동화로를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교주는 그저 연단에 서서 시신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국가 권력에 대한 빡침을 설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 종교의 교주로서 포스를 갖추게 되었다. 위에서 보는 연구소. 교주는 창우가 운전하는 헬기 안에서 연구소와 의료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그곳을 감상했다. 이곳은... 자신이 한때 일했던 곳이 분명했다. 보건전문대를 막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했던 곳이다. 그리고 그때 유난히 과묵했던 남자 한 명이 떠올랐다. 동물실험실에서 마주친 그 남자는 교주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잘 부탁하오 형씨. 아무리 머리가 짧다고 해도 엄연한 여자한테 형씨라는 단어로 팩트 폭격을 하더니 형씨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사과도 없이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를 떴다. 아마 교주가 여자인 줄 알았다면 말도 못 걸었을 것이다. 교주는 그곳에서 무려 1년간 인턴 생활을 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정식으로 취업해서 나갔다. 교주는 1년간의 인턴 생활 동안 유일하게 그 과묵했던 남자만 기억에 남겼다. 아마 그 자식은 지금 죽고 없겠지? 교주는 창우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했다. 동물실험실의 생존자들. 하필은 그날 소각장 앞에서 헬기를 본 후로는 한 번도 헬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동물실험실의 시간은 아주 고요하게 흘렀다. 하필은 음식이 고민스러웠다. 재료들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수제 칼로리바와 토마토 스프에 대해 질려가는 눈치다. 신진호와 태우는 진즉 하필의 음식을 질려했다. 그들은 과거로 따지면 타고난 사냥꾼이었다. 아마 바이러스가 출몰하기 전에도 고기를 주로 먹었을 사람들이었다. 진호와 태우는 근처 집들을 털어서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했으나 모두가 나눌 만한 양이 아니었기에 다들 모른 척했다.
지난번의 일로 하필에게 도움을 받은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최대한 소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행동했다. 태우는 가족들 때문에 동물 실험실을 떠날 수 없었고 진호 역시 약탈의 파트너인 태운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 하필은 그들이 그저 사고만 안 치기를 바랐다. 천희수와 주성우는 어느새 친해졌다. 둘 다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동병상련의 처지여서 그런지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아가며 나는 이런데 너는 그러네. 하면서 낄낄거렸다. 주성우는 옛날처럼 사람을 구분짓는 버릇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하필에게 종종 말을 걸었다. 하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나? 뭐를요? 강성민이랑 장윤설이랑 계약 결혼한 거. 결혼이 다 계약이죠 뭐. 관심 있으면서 딴청은. 주성우는 말을 하려다 말고 천희수를 찾아서 갔다. 하필도 연구소 내부에 돌던 소문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윤설의 부모들이 윤설을 강성민의 부모에게 팔았다. 윤설의 부모는 둘 다 잘나가는 의사로 윤설을 낳고 나서 바로 이혼했다. 윤설은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이시성을 가진 학교 선생님 부부에게 입양이 됐다. 그 선생님 커플은 윤설에게 이승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윤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봄, 윤설의 엄마와 윤설의 아빠는 뜬금없이 재회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인 윤설을 찾아 보육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그 소송은 결국 승민의 부모와의 소송으로 이어졌고 돈과 백을 내세운 의사 커플이 승민을 되찾아 윤설로 바꿔놨다. 윤설의 입장에서는 친부모와 강제로 떨어져서 양부모한테 입양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 윤설의 성장은 멈췄다. 물론 하필이 거기까지 아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윤설의 명성과 스펙을 높이 평가한 화성의료원 재단이 윤설의 부모들에게 장윤설 박사 스카우트 계약금을 미리 지불했다는 썰은 그녀가 이곳에 올 때부터 자자했다. 윤설은 지난번 벤틀리 사건 이후 하필에게 좀 차가워진 것 같았다. 하필은 윤설의 눈치를 보면서 연구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고 윤설은 연구실에서 거의 나오지를 않았다. 사실 윤설은 하필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날 바이러스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천천히 복귀하고 있었다. 분명 의도적으로 이 연구를 망치려고 했다. 윤설이 결론 낸 사건의 대전제였다. 의도적으로. 윤설은 의도를 가진 사람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연구소에 생존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윤설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봤다. 1. 화성의료연구재단 이사장. 2. 화성생물연구소 소장. 3. 화성의료원 원장. 4. 화성의료원 내과과장 강성민. 윤설은 리스트를 모두 지워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평생 이룬 이 연구소와 의료원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연구를 망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경상북도의 첫 의심 환자 발생. 아직 확실치는 않았지만 충청 지역이 뚫렸다는 보고도 없이 경상북도에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부 관계자들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의심 가는 모든 사람을 격리 조치하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염된 지역을 통칭해 북쪽으로 표현했다. 정부는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는 감염 전선을 수동적으로 막기보다는 청정 지역을 북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공세적 표현을 써가며 북쪽 이외 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있었다. 김상규 박사는 정부 쪽의 백신 생산을 위해 화성연구소의 재가동을 신청했다. 바이러스가 퍼진 곳에서부터 청정 지역을 만들어가겠다는 발상은 그럴듯했다. 뿐만 아니라 김상규 박사는 이미 윤설이 검증을 끝낸 유니버설 백신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김상규 박사를 특별 재난 바이오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연구원들과 군인들을 김상규 박사에게 붙여줬다. 김상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화성생물연구소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저 동물실 늙은이로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자신의 룸에서 김상규는 빨간 육즙이 가득한 안심 스테이크를 한 입 먹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김상규의 방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김상규 박사님? 네, 제가 하는 순간 상규는 전화선 너머에 얼굴이 떠올랐다. 저 장 박사입니다. 장윤설.